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1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녀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외국의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까지 침투해서 정부 요인을 암살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바로 1968년 1월 21일 일요일 밤의 말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실화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1, 2일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968년 1월 21일 일요일 밤 9시 30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그때 청와대 근처에 바바리 코트를 입은 31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한 시민들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결연했으며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창의문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기장단 총소리가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수류탄까지 터뜨리며 저항하는 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곧이어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목적이 청와대 습격과 대통령 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1년 전인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는 베트남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베트남에서 북한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상 직접 파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조선이 더 이상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지 못하게 하자. 이를 위해 1967년 4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산하에 특별한 부대가 창설되는데 이 부대가 바로 제124군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연산과 상원 일대 8개 기지에 300명씩 분산 배치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적배치 상황이론, 지뢰 극복을 위한 정찰병 기본 동작, 지형학과 지리 파악, 정밀 사격술, 은밀 침투 훈련, 도시 전투술, 암살 기법. 이들은 말 그대로 인간병기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30kg 완전 무장 상태로 시간당 10km씩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이런 무게를 지고는 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완전한 무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31명이 함께 움직여도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인간 그림자였습니다. 1968년 1월 2일 민족보위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집니다. 청와대, 미대사관, 육군본부, 서울교도소, 서빙고 간첩수용소를 일제히 습격하라. 처음에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3일 정찰국장 김정태가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서 최종 목표를 청와대로 확정합니다. 이들은 황해도 사리원에서 노동당 도당 청사를 청와대로 가정하고 마지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모의 타격 훈련에서 이들이 기록한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인원을 제압하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훈련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회안전원들이 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격투기로 급소를 타격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노농적 위대 7, 8명이 총을 겨누며 소속을 밝히라고 했지만 민족보위성의 정찰병이다. 믿지 않자 바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망설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와대 작전에서는 더욱 무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단 4분 만에 청와대를 습격하고 대통령을 암살한 뒤 도주.
작전은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조 청와대 2층 기습 기관단총 무차별 사격으로 인원 살상, 수류탄 투척. 2조 청사 1층 담당 모든 관계자 제압. 3조 경호실 담당 경호원들 무력화. 4조 비서실 담당 문서 파괴, 인원 제압. 5조 정문 보초 제거 탈출로 확보. 운전조 탈출용 차량 준비 즉시 문산 방향으로 도주. 모든 것이 4분 안에 끝나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4분이면 한 곡 정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1968년 1월 17일 밤 11시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미 제2사단 지역의 철조망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휴대한 무기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기관단총 31정, 실탄 9,300발, 권총 31정, 대전차용 수류탄 252발, 방어용 수류탄 252발, 단도 31정. 이들은 완벽한 군사훈련을 받은 프로 중의 프로였습니다. 야간 침투, 은밀 이동, 지형 파악 등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이들은 서울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 오후 2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산중에서 남욱군 사형제와 마주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무장 공비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훈련받지 못했거든요. 급히 북한에 무전을 보냅니다.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지만 북한에서 온 답은 암호로 되어 있었고 무전수가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투표였습니다. 살려줄 것인가, 죽일 것인가? 31명 중 과반수가 살려주자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첫째, 나이 어린 무고한 민간인들이었고, 둘째, 시체를 처리하기 번거로웠으며, 셋째, 주 임무인 청와대 습격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장 공비들은 남욱군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신고하면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키겠다. 일이 잘 풀리면 나중에 북한에서 큰 포상을 받게 해주겠다. 집에 돌아온 남욱군 형제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사정을 물어보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장 공비들은 시간당 10km의 엄청난 속도로 서울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북한에서 보낸 답은 원대복귀였습니다. 즉, 즉시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무전수가 암호를 제대로 해독했다면 이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1월 21일 밤 9시 30분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청와대까지 단 500m. 이들은 문산, 파평산, 구파발, 진관사, 승가사를 거쳐 청운동 세검정 고개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하문 창의문 초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벌어집니다. 비상근무 중이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평범한 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1명이 일렬로 걸어오는 모습, 동일한 바바리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장 공비들도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관단 총소리가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관들은 술탄에 쓰러졌고 무장 공비들은 술탄까지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종로경찰서장도 이 총격전에서 순직했습니다. 무장 공비들은 도주하면서도 무차별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는 들어간 상태 곧바로 비상경 개태세가 발령됩니다. 서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대대 제30기계화보병사단 각종 경찰부대들, 방첩대 특공대 모든 병력이 무장공비 소탕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대장은 평소 준비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뒷산에 박격포를 설치해 조명탄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거든요. 당시 윗선에서는 감히 청와대에 박격포를 겨누자니 라며 경악했지만 이미 박정희, 박종규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는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그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수많은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히며 무장 공비들의 위치를 환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31명의 무장 공비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사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신조의 증언에 따르면 동원된 장갑차의 사격으로 동료들이 사살당하면서 공비들이 패닉에 빠져 지리멸렬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제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월 22일 새벽 2시 25분 인왕산 세검정 계곡의 한 독립가옥에서 마지막 무장 공비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제34단 92연대 병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나오면 살려줍니다. 군인들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었습니다. 잠시 후 그 공비는 수류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폭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류탄을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투항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신조. 당시 나이 26세로 31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김신조는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박정희만 제거하면 남한 인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청와대에 없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즉 대통령이 없으면 무고한 가족들까지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무장공비 30명, 사살 30명, 생포 1명 김신조, 아군 피해, 경찰 4명 순직 군인 6명 순직, 민간인 4명 사망 부상자 다수, 1.21 사태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 미수 사건이 되었습니다. 1.21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와대 경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고 전국적으로 비상경 개태세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사형을 면하고 남한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의 솔직한 증언과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970년에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김신조는 기독교에 입교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사건에 대한 참회와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그의 이런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려 했고 이념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68년 그날 밤 만약 무장 공비들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과 군인들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션 임파서블 121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손녀TV였습니다.